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지은이는 김혜남님이고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지은이 김혜남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정신병원 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다. 경희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인제대 의대 외래교수이자 서울대 의대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김혜남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80만 부 베스트셀러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를 비롯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당신과 나 사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등 10여 권의 책을 펴내 130만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2006년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받은 바 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녀는 40살까지만 해도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다. 집이고 병원이고 환자들이고 자신이 없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원망한 적이 더 많았다. 그런데 2001년 43살의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나서 병마와 싸우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오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없는데도 세상이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이 믿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못한 채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아직 자신은 죽은 게 아니며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대신에 해야만 하는 일보다 하고 싶지만 계속 미뤄둔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그렇게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진료와 강의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10권의 책을 썼다. 사람들은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느냐고 신기해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한다. 더 이상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다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세상에 새롭고 신기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서 몸이 굳어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덜 아픈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살아온 것뿐이라고. 2014년 1월 병이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고 나서는 더 이상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 크고 작은 수술을 5차례 받으며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고 말한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되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벌써 40이 넘어버린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딱 하나뿐이다. 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바로 위 언니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언젠가 언니는 역사학자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공부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표했던 의대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구보다 나의 입학을 축하해줄 언니는 곁에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는 사실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언니가 죽고 난 뒤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마저 꾹꾹 억누르고 있었는데 대학 진학 후에 그 슬픔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뒤늦은 애도를 하며 시작된 방황은 멈출 줄을 몰랐다. 꿈 많던 언니를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는 세상인데 내가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던 어느 날 사촌 오빠가 다가왔다. 해남아, 인생에 최선만 있는 건 아니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도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인생이야. 언니와 꿈꾸던 미래가 닫힌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무수히 많은 길이 있으니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어쨌든 아직 끝은 아니니까 나는 또다시 살아봐야 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잘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의대에서 예과와 본과를 거치는 6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인턴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러다 보니 나는 당연히 대학병원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는 미래를 당연하게 꿈꾼 것이다. 그런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레지던트로 뽑히면서 나는 대학병원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동안 뭐든 잘한다는 칭찬만 듣다 보니 내가 잘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실망감과 절망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대학병원 대신 국립정신병원 현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선택한 뒤 그곳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곳에서 내가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대학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비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은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레지던트로 3년을 보내면서 생각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정신치료법으로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사이코드라마, 예술치료, 정신분석을 골고루 접하게 된 것이다. 대학 병원에 남았다면 결코 해보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특히나 그때만 해도 사이코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내가 사이코드라마를 치료법으로 사용한 것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레지던트들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며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남에게 가르치는 수준이 되려면 끊임없이 연구 논문들과 각종 사례를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 남지 못했을 때 나는 또다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절망했더랬다. 그런데 차선으로 선택한 국립정신병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도 알게 되었다. 만약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주어진 길에 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촌 오빠의 말처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법이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처럼 차선의 길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정말이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인생이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7살 난 꼬마는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꼬마는 엄마의 하이힐을 신어보았지만 뒤뚱거리다 그만 층계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꼬마는 많이 먹으면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잔뜩 먹었더니 배만 아팠습니다. 꼬마는 엄마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액세서리로 치장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엄마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되나요? 기다려봤니? 아니요. 꼬마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 꼬마는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아이들은 빨리 자라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른처럼 입고 어른처럼 행동하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른처럼 옷 입거나 치장하고 어른들의 행동을 아무리 흉내내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 그 속에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으며 어른들이 그다지 힘이 센 것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아오면서 어른이 되었구나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꼬박꼬박 받던 용돈이나 세뱃돈이 뚝 끊겼을 때, 더 이상 학생이라는 말을 듣지 못할 때, 공중목욕탕에서 욕조 안에 물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어릴 적 꿈이 가물가물해질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짐들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어릴 때는 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성자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실제 모습은 꿈꾸던 것과는 차이가 많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꿈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이 때의 달콤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어른으로서의 지혜와 힘을 가져도 또 어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건강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떠날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질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 늘 흔들리지 않을 자아 정체성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을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닌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책임질 줄 아는 씩씩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을 단순하게 봤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여러 각도에서 인생을 폭넓게 바라본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도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한 어른은 양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능력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고통에 맞서 싸워 나가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며 이룰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안다. 건강한 어른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안다. 잃어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고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며 불완전함 속에서 감사와 용서를 배운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내가 잘났다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때론 승자가 되고 때론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며 행복을 찾고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어린 시절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또 어떤 잘못도 용서받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릴 적의 기대를 포기하는 과정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떠한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그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세상이 허락된 건 아주 잠깐뿐이었다. 바로 아기였을 때다. 그 시절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내 곁에 있으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해했고 내가 물을 엎질러도 그건 나를 위험한 상황에 있게 한 어른들의 책임이었다. 그 시절의 행복이 너무 커서일까? 사람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돌아오기를 꿈꾼다. 어른으로 살면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살다 보면 알게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적응하고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수많은 한계 속에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이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태도. 친구가 40살 때 겪은 일이다. 누군가 자신에게 올해 몇 살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상하게 선뜻 40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39까지만 해도 아직 30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았는데 왠지 40이라고 하면 1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너무 나이 든 느낌이 난다는 이유였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40살의 나는 어땠나 돌아보니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러려니 했던 것이다. 아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별일 아니라며 애써 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요즘 40살들은 고민이 많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40이 된다는 건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100세를 놓고 보면 40살이 되어도 아직 살아야 할 날이 60년이나 남아있다. 그러니까 뭘 새로 시작하려니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나이, 그것이 바로 40인 것이다. 게다가 자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자꾸만 아니라는 신호를 건넨다. 흰머리와 잔주름, 떨어진 체력, 노안 등등이 40의 나를 한꺼번에 덮쳐오는 것이다. 아무리 젊음은 마음에 달렸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봐도 소용없다. 이제는 예전과 똑같이 술을 마시면 다음 날까지 숙취로 고생한다. 또 옛날에는 하루에 몇 잔씩 즐기던 커피도 이제는 저녁에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오고 자기 전에 먹은 음식이 더부룩해 밤새 잠자리에서 뒤척이게 만든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면서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덜컥 겁이 나서 병원을 찾게 되고 장롱 안에 보험 증서를 꺼내 보게 된다. 몸이 아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보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40은 슬프다. 왜냐하면 날마다 조금씩 젊은 시절의 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가 되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제는 날씬했던 허리와 정열, 모험심, 시력 등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냥 바라봐야만 한다. 젊은 시절 품었던 세계 곳곳을 여행하겠다던 꿈도 이 세상의 모든 책을 읽어보겠다던 꿈도 나의 한계에 부딪혀 맥없이 주저앉아 버린다.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내고 싶다던 젊은 날의 야심찬 이상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뭔가 모를 두려움이 안개처럼 깔리고 이제 더 이상 안전하거나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고 주위의 많은 것들이 흩어져 사라지는 느낌에 문득 소스라치게 된다. 사업을 하다 망한 친구, 불륜에 휩싸이거나 이혼한 친구,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하나둘씩 생긴다. 게다가 중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부모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운명에 맞닥뜨리게 된다. 아이들은 우리의 품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면서 우리를 뒤에 남겨놓는다. 그전까지는 집안의 우두머리였던 우리에게 아무도 엄마, 아빠에게 물어봐야지 하며 쪼르르 달려오지 않는다. 말 그대로 집안은 텅 비어버린다. 그런데 그 사이 전에는 강하고 무섭게 보이던 부모님이 늙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지해온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삶을 꾸려가고 있다가도 어느새 다시금 부모의 생활 속으로 잡혀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돌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보게 된다. 예전에 부모에 대해 느꼈던 짜증과 원망, 슬픔과 죄책감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 다시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분석가인 융은 40이 되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 고 했다.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혼란을 겪는 것이다. 왜 그럴까?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40이 되었다의 저자 제임스 홀리스에 따르면 우리는 1차 성인기인 12에서 40세까지 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엄마, 아빠, 어느 회사의 팀장으로서 가족과 사회 안에서 사회화된다. 그것은 진정한 본성에 따르기보다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선택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키워진 결과로서의 삶에 가깝다. 즉,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진 채 살아온 것이다. 그러다 40이 되면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오롯이 기록된 과거의 책장을 넘기며 이제껏 열심히 읽고 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해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성취한 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몰려온다. 아직도 원하는 것이 많은데,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에게 남은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만 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들은 가버렸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애도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처럼 중년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삶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맡아온 역할들을 빼고 나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봄으로써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므로 인한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중년이라는 나이가 싣고 가버린 많은 것들과 인생은 유한하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꺼번에 직면하면서 온 힘을 다해 다가오는 세월과 맞서 싸우려 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두 뒤축을 땅에 깊숙이 박고 꼿꼿이 서서 모든 변화에 저항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다시 젊어지려고 애쓰기도 한다. 나이 듦을 부정하기 위해 더 분주히 움직이며 새로운 계획에 몰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간이란 현실도 부정하려 든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젊은 직장 동료들에게 분수를 지키라고 충고한다. 폭풍우 속에서 휘어지지 않는 참나무처럼 말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건강이나 결혼 생활 혹은 직장에서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부러지고 만다. 젊음을 다시 찾으려는 사람들은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것,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갖고자 한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고 젊고 새로운 상대를 찾아 헤매거나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불같은 연애에 몰입하기도 한다. 혹은 성형외과에 가서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펴기도 한다. 그들은 주름을 펴서 젊어 보이는 얼굴을 얻는 대신 표정을 잃어버린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내적 성숙의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시작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지나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늙어가는 자신을 부정하느라 자신을 소진시켜버리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나이 들므로 인한 상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나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뿐이다. 내가 의미 있게 써야 할 시간,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알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갑갑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고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드넓은 하늘을 훨훨 날면서 느끼게 될 자유를 생각해보라. 나는 그것을 대학교 연극반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책 읽는 것조차 힘들어할 만큼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다. 그 성격을 고치고 싶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연극반에 들어갔다. 하지만 막상 발성이며 동작이며 남들 앞에서 하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고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여러 번 했다. 그러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서 맏딸 역을 맡게 되었다. 비중도 크지 않았고 무대 위에선 실수 연발이었지만 그럼에도 첫 공연을 끝냈을 때의 희열은 최고였다. 내가 그 많은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너무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불꽃처럼 터지는 것도 느꼈다. 무대 위에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역에 몰입해 그 역할을 해낸 경험이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두려워도 무엇이든 또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부심은 기대와 성공의 비율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된다는 뜻이다. 또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도전하면 할수록 성공의 확률 또한 올라간다.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아가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몰랐던 나를 발견함으로써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연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여전히 힘들어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치료의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할 때 나는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전은 많은 것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쫓아가기가 힘들 뿐더러 당장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많은 현실에서 한 번의 도전이 씻을 수 없는 실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커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탄 컨베이어 벨트 또한 더욱 좁아지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즉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타인에게 뭐든 도전해보라고 권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게 움츠러들면 들수록 경험한 게 너무 없어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점점 도태되어 버리고 그만큼 자존감은 떨어지게 된다. 예전에 국립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나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기에 약간 불안하거나 몇 차례 떨어진 레지던트들을 맡아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중 한 레지던트는 무려 3번이나 전문의 시험에 떨어진 후 어두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가 내민 진찰 기록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누가 봐도 너무 엉망이었던 것이다. 빨리 그 기록을 선배들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구했더라면 3번이나 떨어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선배들에게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면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단다. 그래서 무엇이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일은 더디고 결과도 좋지 못했다고 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더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작은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다.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혼자 해외여행을 가라면 무리일 수 있지만 아직 안 가본 가까운 곳을 친구와 함께 가보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한두 번 가보면 자연스럽게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해외여행을 갈 용기를 내게 된다. 이처럼 작은 도전에 성공을 거두면 다음 도전이 더욱 쉬워지게 마련이다. 도전도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역시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재도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알을 깨고 나가는 건 무척 신나는 일이다. 몸집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 버린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철학자 파스칼의 잠언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삶을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요즘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부분을 집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내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끊임없이 작은 도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방울 사진들을 찍어 전시회를 열었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내가 사진가들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전시회를 연 것은 결코 아니다.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에세이를 낸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 그림을 그리며 그 세계에 빠져들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찍은 물방울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선생님이 그린 삐뚤빼뚤 그림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거면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나의 삶은 훨씬 재미있고 풍성해졌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로 가보길 권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쯤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라. 친구를 만날 때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라. 그리고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한 번쯤은 무엇에든 미쳐볼 것이다. 평소에는 시간도 잘 안 가고 사는 것도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이상하게도 시험 때만 되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보고 싶은 영화와 책도 많아지며 삶의 의욕이 넘친다. 그래서 항상 결심을 한다. 이번 시험만 끝나봐라. 읽지 못하고 쌓아둔 책들도 다 읽고 영어 공부도 더 하고 이전처럼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 살지 않겠어. 그런데 웬걸 시험만 끝나면 그동안 정신을 일깨웠던 신선한 의욕과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다시 마지못해 해야 할 것들만 겨우 하며 빈둥거리기 시작한다. 다음 시험 기간이 되면 또다시 의욕은 살아나지만 애석하게도 그때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의욕은 항상 뒤로 미뤄지게 마련이다. 나 또한 그랬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의아했다. 아니, 시간이 많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다가 막상 시험 때만 되면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느냐 말이다. 막연히 시험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것을 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시험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동력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잠자고 있던 뇌의 의욕적인 부분들이 꽈리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톡톡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의욕과 호기심도 같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얄궂게도 하고 싶은 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 시험 공부처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으랴? 그러나 다들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밤새 어려운 문제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새벽녘쯤 그 문제를 풀었을 때의 기쁨과 뿌듯함을 그럴 때는 밤이 언제 갔는지 새벽이 언제 왔는지조차 모른 채 그 문제에 집중한다. 어쩌면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밤새 문제를 못 풀었을 때조차 아침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충만함으로 가슴이 벅찼으니까. 무엇인가 미쳐본 적이 있는가? 마치 열애라도 하듯 무엇인가 풍덩 빠져 본 적이 있는가? 자나깨나 그 생각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리며 그 일을 할 때면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빠져 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언가에 미쳤을 때 느끼는 환희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신감, 성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에겐 연극이 그랬다. 대학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 연극을 접한 뒤로 나는 차츰 연극에 미쳐갔다. 돈만 있으면 연극을 보고 연극 관련 책을 사서 읽었으며 누구보다 연습실에 먼저 나가 연기 연습을 했고 길을 가다가도 내가 맡은 대역을 생각했다.
추운 겨울엔 2달 내내 연습실에 연탄을 떼가며 공연을 준비했다. 다행히 연기 실력도 조금씩 늘어봄과 4학년 때는 연극 노비문서에서 취발이라는 남자 광대 역할을 맡아 탈춤부터 디스코까지 소화해내며 무대를 휘젓고 다니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연출가에게서 연기를 더 할 생각이 없느냐는 칭찬을 들었을 때는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오죽하면 의대를 그만두고 연극영화과에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연극에 미쳐있던 그 시절 의대 과목 성적도 함께 올랐다는 점이다. 다른 친구들은 연극하느라 낮은 학점에 학사 경고를 받기 일쑤였는데 나는 오히려 장학금을 타기도 했다. 사람들은 방학이면 연극에 빠져 공부할 시간도 없는 내가 어떻게 장학금을 받는지 의아해했다. 나 역시 말로 잘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연극에 몰입했던 경험이 나에게 집중력과 자신감을 키워주었으며 공부에 미치는 법 또한 알게 해주었음을 말이다. 하나에 미칠 줄 알면 다른 것에도 미칠 수 있다. 열애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어느 하나에 미치게 되면 세상과도 연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내 안에서 피어오른 열정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더 나아가 교육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무언가에 빠져서 몰입하는 시간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대학 시절 연극에 미쳤었던 경험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본 경험은 환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었고 훗날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책을 쓰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황농문 교수는 몰입에서 몰입 자체가 주는 긍정적 효과와 행복감에 대해 설명했다. 몰입을 하면 할수록 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창조성과 의욕이 증가되고 각성과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재미의 강도가 세지고 역량과 성과도 높아진다고 한다. 어떤 것에 미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미칠 듯한 열애는 무모한 젊은 시절에나 가능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무엇인가 미쳐보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니 한 번쯤은 일이든 취미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에 당신을 다 던져보라. 미치도록 무엇인가 열중했던 경험은 당신이 훗날 무엇에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살아있음의 환희를 당신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